조금 다른 얘기를 아까 전에 그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다른 얘기를 이렇게 좀 여쭙고 싶은데요. 경제학과 나오셨잖아요. 서울대 경제학과. 네, 근데 서울대 경제학과가 한동안 마르크스주의 경제에 완전히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뭐 변영윤 교수님, 김수영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을 많이 잘못된 길로 이끄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그 만드시려고 할 때 그 상대 교수님들이 다 반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또 그 복걸 선생님께서도 그 경제학과 나오셨는데 그 서울대 경제학과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뭐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원래 사람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하면은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구호가 나오면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길이 없어요. 공산이 좋은 거 아니냐? 다 같이 나눠갔는데 뭐가 나쁘냐? 재벌 많이 갖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거 없애고 부의 평등을 이룬다. 공산주의가 원래 뜻한 것이 그겁니다. 부의 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을 평등하게 하자. 그러니까 그 구호에 끌린 거죠. 이제 제가 어떤 젊은 여류 작가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세금이 무거워서 큰일 났다니까. 선생님, 왜 부자한테서 세금 걷어갖고 가난한 사람이 주는데 뭐가 나쁩니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반박을 하려면은 경제학 이론을 놓고 경제학 그 틀에 맞춰가지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왜 문제인가, 왜 오류인가를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늘 마르크스주의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큰 영향력이 남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학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게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균형을 이룰 때 거기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다 알잖아요. 수요가 많아지면은 음식점에서 당장 올리잖아요. 여기다가 줄어들면은 할인해 갖고서 낮추고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아담 스미스가 몰랐어요. 경제학의 그 대부라고 알려졌지만 그분은 아직 몰랐어요. 18세기였는데도 몰랐어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 가치를 주장한 겁니다. 그 상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노동의 양이 가격을 결정한다. 물론 그것도 한 요소가 되지만 그게 가격 결정의 중대한 요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원시적인 이론을 리카도가 물려받았어요. 유명한 거죠. 근데 리카도가 제자들 가운데 리카도 중요한 사람 하나가 칼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그 당시에 이미 낡은 노동 가치를 따른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가 만들었는데 왜 자본가가 와서 그걸 갖다가 착취해가느냐 하고 착취라는 걸 만들어 또 생각해냈어요. 이와 같이 그릇된 그 가정의 바탕을 두고 세워진 이론이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인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에 그 학부에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가 생겼을 때인데 그걸 주도한 분이 김수행 교수인데 제 바로 2년 선배입니다. 같이 농구장에서 농구하던 분이 그분하고 저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주 만났어요. 불행한 일이죠.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릇된 이론을 배우면 그것이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걸 그릇되게 만듭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면 쓸모가 없어요. 젊은 시절에 쓸모가 없는 지식을 배웠으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다행히 없어졌죠. 지금 이게 강좌가. 최근에 없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 글을 썼어요.
저한테 뒤늦게 와서 사회 나가 보니까 이게 틀렸구나 깨달아갖고 저한테 좀 그 시장 경제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만 저 가슴이 늘 아렸어요. 야, 이거 인생 망쳤다 이거죠. 젊을 때 배워도 힘들은데 엉뚱한 것을 배워가지고서 그걸 다시 뽑아내고 새로운 걸 주입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제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대학원 과정에 가서 약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왜 잘못된가를 가르치는 정도여야지 그걸 전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나쁜 지식을 전파하는 거 더 돼요. 본인도 문제가 되고. 근데 그 전통이 너무 오래 갔죠. 이번에 다행입니다. 그게. 앞으로도 그런데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야죠. 그럴듯하잖아요. 배우기 쉽잖아요. 노동자 노동해갖고 만든 것을 왜 딴 사람이 가져가느냐.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거를 하려면은 그 경제학 이론 차근차근히 설명해야 되는데 그 경제학사 강좌를 그 몇 시간을 들여야 그걸 갖다가 논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했다는 걸 감안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분노를 정당화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 언제나 그쪽으로 이렇게 빠질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 말씀도 하셨고 사실 저도 이렇게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에는 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러니까 인간을 부속화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담 스미스가 뭐 이렇게 독점이나 어떤 착취를 정당화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매도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을 통해서 정리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열심히 일한 사람, 시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정당한 보상이 가는 시스템, 건강한 시장을 지향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이게 도덕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도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또 보이지 않는 역할의 그 손의 역할에 의해서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회 전체에 그 득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저는 거기서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를 했거든요. 우선 그 아담 스미스가 그 이전에 중상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그 시장의 자유를 강조했고 누구나 참여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지하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착취나 이런 것들은 지지한 게 절대로 아닌데 아담 스미스를 언급하면서 약육강식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 많이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혼자 평지에 올출한 것이 아니고 스코틀랜드의 융성하던 그 학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주로 사회 철학자였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 학자는 이제 데이비드 흉. 그러니까 흉의 이론을 되게 많이 받았고. 친구였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 글라스고를 중심으로 에든버러를 중심해서 아주 융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는 다 옳아요. 다 옳고 이제 사람들은 협력하는 동물이고 그게 기본이죠. 협력하는 동물이고 또 하다 보면은 자연히 이제 분업을 통해서 이렇게 협업하게 되나 그 이걸 다 했는데 문제는 어디서냐면 바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원시적인 이론을 그냥 받아가고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아담 스미스가 아까 얘기한 가격 결정하는 구조를
하나라고 노동가치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노동가치설도 사실은 그게 세 가지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 이론에서는 뒤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 사회가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뛰어났죠. 그래서 그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비유입니다. 그게 진짜 손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제 작동한다는 것, 그 얘기를 했죠. 그 얘기를 2번 썼습니다. 전에서.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그 아주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는 시기에 거대한 체계를 완성하려면은 서로 다 모순되는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면에 집착하면은 과대 칭찬이 되고 한쪽이 되면 이제 너무 지나치게 비난하게 되죠. 선각자의 뭐 운명이죠, 뭐. 아까 전에 그 서울대 경제학과가 왜 적용화됐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 빠지게 됐나, 그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일본에서 배우고 오신 분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처음부터 그런 기풍이 좀 있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상당히 인사이트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아니고 상대 성과를 나와서 저는 장사를 한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장사꾼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업가를 제일 좋은 직업으로 여기고, 근데 이제 이게 갈라져 가지고 제 직계업에는 이제 경영대학이죠. 근데 경제학은 경영대학과 분리될 수 없는데 그 말하자면 학교 조직상 사회과 대학으로 경제학과가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갈라졌어요. 그 불행한 일이에요. 경영학은 본질적으로 경제학의 한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경제학 속에 경영학도 들어가는 거고. 근데 지금은 갈라져 가지고서 그 바람에 기업을 알아야 그 마르크스주의 유혹에서 면역이 생기고 알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저 경제학 교수들의 문제는 예외 없이 기업체에서 이런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기업에서 일을 해봐야 기업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기업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 시장에서 소비자 만나는가를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없이 계속 해갖고서 논문만 써야 되니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리고 논문을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몰라요. 실제로 기업에 가서 일을 해본 사람만이 경제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원래 경제학이 없고 아주 지고의 학문이 아니에요. 물리학이나 수학과는 달라요. 실용적인 학문이거든요. 근데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에 대해서 소양이 없이 그냥 막 경제에만 일을만 하게 되면 엉뚱한 얘기가 나오죠. 그게 저는 아주 큰 문제라 생각해요. 경제학자가 기업으로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경영대하고 딱 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이게 남남이 돼버리잖아요. 그 상대 원래 경영대하고 경제학과가 상대 그 안에 지금 동창회는 함께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원래 제 때는 상과, 경영학과, 경제과, 무역과가 있었죠. 무역과가 제가 한해 선배가 있습니다. 저보다 한 해 위에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인물은 무역과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역과가 해가지고서 해외를 놀리니까 70년대에 바로 필요한 인재들이 바로 무역과에서 나오죠. 그게 이 무역과를 해가지고 육성한 것이 우리나라 이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무역과가 생겼거든요. 지금도 그 보면은 무역과 나온 사람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이게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그래요? 여기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이게 사실 차세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 모임인데요. 차세대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지적으로 야심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식인이니까. 남들이 한 얘기가 그때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뭔가 하나 보탬이 지식의 더미에 나 조그만 걸 하나 더 얹고 싶다.
그런 야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늦게까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지식인이 너무 조로해요. 60대면은 그거고서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대학에서 65세 넘어온 뒤에 활동하는 사람 없어요.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적 야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을 드물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적 야심이 작아요. 그리고 조금 똑똑해 갖고 가면 사람들이 기웃거려요. 뭐 기업이라든가 정당이라든가 벼슬 자리라든가. 그거는 물론 개인 성향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대학교의 분위기 같은 것이 지적 야심을 갖도록 그렇게 배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포기, 수포자라는 말이 생긴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수학은 모든 학문의 기본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알려면 수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어려운 문제 푸는 거로 하니까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수학은 세상을 아는 그 기본적인 거고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물론 그거는 입시 문제라든가 다른 사회적인 풍토도 문제가 있지만 저는 우리나라 선생님들하고 특히 교수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지적 야심. 왜 그렇게 그 뭐랄까 의대하고 법대한 멀리냐 그 얘기예요. 지금 AI가라는 말이 일상화가 됐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AI라는 말은 조류독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뻗어나가고 지금도 신문에 보면은 뭐 그 일론 머스크니 뭐 이쪽에 그 샘 몰트먼이니 제프리 힌튼이니 하고서 그 딥러닝을 관한 인물도 영웅이 되는데 왜 공대 안 가요? 공대를 가야 수학 배우고 나중에 뭔가 하나 더 할 수 있잖아요. 창업도 하고. 그런데 그냥 이 의대로만 간다고 얘기해요. 그것을 선생님들이 잘 얘기를 해야죠. 세상은 넓고 지식은 더 넓다. 넓은 지식에 대해서 뭔가 하나 업적을 이뤄갖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해야죠. 그래야 공부도 해갖고 나중에 법률에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래요. 이게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대체될 수 있는 것이 법대와 의대에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기 AI의 그 발전에서 그래도 나은 걸 하려면은 우선 거기 편승하려면 수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학을 잘하고 앞으로 기회를 잘 보려면 그 이제 우리나라의 시스템에서는 공대가 제일 좋거든요. 공대 같은 데 가야죠. 농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생물학 지식이 발전하니까 농대 가가지고서 그 새로운 작물들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과 가가지고서 이게 새로운 생물학식을 해가지고서 창업도 하고 요새 바이오 뭐 메디컬인데 굉장히 인기하잖아요. 할 게 많은데 의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는 봉사정신이 없는 사람 못합니다. 하루 종일 그거 앉아갖고 병든 사람만 상대하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보수 많은 거 당연하죠. 하지만 그게 하려면 사람들을 고치는 데서 희열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건 지적 야심을 가져라. 그게 가장 실용적이에요. 지적 야심이 있어갖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모르고 학문의 발전 방향은 분명한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직업이 오를 건지를 미리 지금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 마지막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연구소였는데 그때는 키펀처가 최신 업종이었어요. 이거 갖고 이렇게 펀치 갖고 갖다 그걸 그대로 놓으면은 컴퓨터에서 그걸 읽어 갖고서 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으니까 인터랙티브가 그 나오다가 좀 이따 터미널 나오고 그다음에 PC가 나왔어요. 지금은 슈퍼컴 나온 슈퍼컴 아니라 지금 뭐 곧 있으면은 양자 컴퓨터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발전했는데 그걸 갖다가 마다하고서 그냥 현재에 만족한다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에게 지적 야심을 갖는 것이 그게 가장 실용적이다. 그걸 나와서 지적 야심을 가져야 야심이 있어야 공부할 거 아닙니까? 힘든 걸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해가지고서 도대체 AI가 뭔가 오는 거 없어 출발해갖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AI가 과연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가? 앞으로 AI와의 사람은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 이런 거 갖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려면 역시 야심이 있어야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늙어서까지 그래도 글을 쓸 수 있었던 거는 지적 야심이죠. 저도 벼스러울 기회가 많았어요. 정철하고 유혹도 많았어요. 그런데 한 번 그걸 시작해서 몇 년간이라도 그쪽에 밭을 들여놓으면은 입력되는 것이 끊기잖아요. 지적으로. 그럼 너무 낡은 것 같아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이게 공장으로 비교하면 파이프라인이 싸고 원리를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새로운 지식을. 그래야 자기가 세계관을 갖다가 계속 변형시키고 증강시켜가지고 세상을 올바르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외도를 하면 안 돼요. 지식인은 지식을 갖고 승부를 보고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죠. 어떤 면에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그건 당연해요. 왜냐면 여기는 그런 커뮤니티 형성이 안 되거든요. 공동체가 지식인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돼야 여기에 머물지 월급 줘하고 머무니까 안 된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논문들 제 관심 있는 분야 논문들도 보면 이제 생명과학이라든가 뭐 우주과학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김이라든가 리라든가 해갖고서 보면 나오는 뭐 이거 한국 사람인데 가서 엄청난 일들을 해요. 그럼 혼자 안 되잖아요. 그건 그 팀을 이뤄가지고 중요한 대학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선생님들이 젊은이들에게 지적 야심을 가져라. 그게 야심이라는 것이 꼭코니 해갖고 뭐. 그거 벼슬이라서 그거 누가 기억을 해요. 우리는 거기 이번에 그 허준이 교수가 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 남은다 이거예요. 나중에 시어렘으로. 수학 시어렘으로 남은 다 이거예요. 수학 정리로. 그게 학문 발전에 좋고 이름 남기고 그 본인은 고고한 삶을 살고 왜 그 삶을 마다하냐 그래요. 그렇게 천재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수학을 공부하면 제 생각에는 그와 몇 분의 1이라도 그 일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트루스 포럼에 한 분들도 그래가지고 좀 늘 서로다가 이제 격려하면서 지적 그 야심을 실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그 사회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낫게 하려면 빠르게 바뀌는 사회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 그렇잖아요. 그 로이드 그 보험 그거 한 것이 그 shipping 그러니까 해운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하고 한 거 아니에요. 그 거제트가. 그러니까 딱 봐갖고서 정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보고서 요것이 하나 새로운 매체가 생길 기회가 해가지고서 그 신문이 생긴 거 아니에요. 거제트 같은 것이. 그러니까 이번도 이것도 좀 해가지고 보다 그 혁명적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좋은 아이디어, 좋은 세계관을 갖다 펼치는 일도 저는 그렇게. 그것도 사실 지적 야심이거든요. 실천적인 지적 야심이지. 제가 마지막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혼자 힘으로 좀 돈을 얻어가지고서 연극을 했어요. 첫 번 연극이 이제 핵전쟁에 관한 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걸 갖다 했거든요. 북한 핵무기를 다룬 문학작, 예술작품은 저 혼자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근데 그때
저희 스승의 스승이신 그 저희 스승은 이제 김현 교수라고 이제 문학평론가였고 그 이제 사숙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 위에가 이제 정명환 선생님이라고 불문학자십니다. 두 분 다 불문학자인데 제가 하니까 복 선생 수고 많소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앙가주망 아르티스틱 그러니까 예술적 사회참여에 참여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회참여 지금 하시는 겁니다. 트루스 포럼은. 그걸 할 때도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가 있는데 발전된 기술과 그 학문을 이용해 가지고 좀 혁명적인 것, 예, 그런 것을 그렇잖아요. 뭐든지 처음에는 컨벤션 이게 전통이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꿔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일을 차지했으니까 거기서 그 하나 이노베이션 혁신은 어디서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유주의 운동에서 혁신적인 사회 참여를 하기를 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류 사회에 기여할 지적 야심을 가져라. 그 현실적으로 그 사회 참여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로 세우고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북한의 해방이 저희 민족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혁신적으로 이뤄낼 수 있는 방법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저기 좌파원이 전부 다 일본 사람들 매뉴얼 보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우리 좌파는 독창적이 아닙니다. 일본 좌파들 적군파를 따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따를 데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트루스포럼에서 하나의 그 모델을 제시하면 좋잖아요. 그게 지적의 아심이거든요. 사회 참여한 모델을 만들겠다. 멋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비전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 저희 뭐 이렇게 계속 또 이렇게 바른 목소리 우리 사회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